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리설주를 배출해낸 은하수관 현악단은 김정은이 굉장히 총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한간에는 이곳에서 김정은이 애인을 바꿔가며 만난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사연은 바로 그 은하수관 현악단 출신 연주자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김정은이 이 악단의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리설주의 어마어마한 질투심에 의해 여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탈북한 오늘의 사연자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탈북한 리수연이라고 합니다. 은하수관 현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이에요.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은 제 재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졸업 즈음 은하수관 현악단 오디션 기회가 왔죠. 그건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몇 명만이 선발되는 거였으니까요. 뽑히면 우선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좀 사는 집 애들도 굉장히 목매달고 준비합니다. 첫 번째 오디션, 두 번째 오디션을 거쳐 최종 단계에 올랐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켰어요. 심사위원 앞에서 조국 창가와 수령님 은혜 아래 우리 잘한다를 연주했죠. 애국가요지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려면 고난도의 기교가 필요한 곡들이에요. 마지막 음을 끝냈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리수연 동무, 자네의 연주는 마치 은하수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소.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은하수관 현악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영광이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은하수관 현악단에 들어간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화려한 무대, 아름다운 드레스, 그리고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특히 공연 때마다 입는 예쁜 드레스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운명을 뒤바꾼 그날, 평양 봄맞이 음악회는 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솔로 연주를 맡은 날이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있을 때 단장님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수연아, 오늘 김정은 장군님께서 참석하신다. 최선을 다해. 그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들뜬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이전의 공연들과는 차원이 다른 중요한 무대라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시작했을 때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오직 음악만이 있었죠.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 장군님의 미소를.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장군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섰죠. 동무의 연주는 우리 조국의 자랑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길 바라오.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수연 동무,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소. 동무의 재능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으니 말이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정은 장군님 옆에 서 있던 리설주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죠.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요, 수연 동무. 정말 대단한 재능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리설주 여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소나귀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놀랐죠.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제가 동무의 발전을 특별히 지켜보도록 하죠.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김정은 장군님의 관심이 제게 향하는 만큼 리설주 여사의 경계심도 높아질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최고 지도자의 관심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연습, 더 긴 정치 학습.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랄 만큼 빡빡한 일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특별한 관심을 받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부러움과 질투, 때로는 동정 어린 눈빛. 저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연습실에 혼자 남아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리설주 여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연 동무,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죠. 리설주 여사가 제 바로 앞에 서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광기가 번뜩였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우리 장군님을 유혹하려 들지 마세요. 수연 동무, 당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무기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 목을 잡았어요. 그 소나기의 힘이 너무 강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예요. 당신 같은 계집애 하나쯤 없애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요. 리설주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광기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리 장군님은 내 거예요. 그 누구도 당신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제 목을 놓아주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죠. 명심하세요, 수연 동무. 당신이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선다면 그땐 당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리설주 여사는 마지막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의 하이힐이 제 왼손 위로 내려왔어요. 날카로운 굽이 제 약지를 정확히 누르는 순간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 때문에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손가락은 생명이죠. 수연 동무. 리설주 여사의 목소리는 달콤한 도끼를 품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 손가락뿐이에요. 하지만 다음에는 그녀는 제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0손가락 모두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의 재능은 영원히 사라지겠죠. 리설주 여사는 천천히 발을 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연습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고통과 공포에 떨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가슴이었어요. 이제 제 꿈과 재능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연습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정은 장군님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리설주 여사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험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즈음 박정호 부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는 당에서 꽤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고위 간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분이 저를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박정호 부장님이 제 연습실에 찾아오셨어요. 수연 동무, 오늘 연주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연주를 마치자 박정호 부장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소. 수연 동무의 연주는 마치 봄날의 진달래 같군요. 그 말씀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호 부장님과 저는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종종 제게 안부를 물어오셨고 가끔은 맛있는 간식도 가져다 주셨죠. 어느 날은 제가 연습에 지쳐있을 때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 동무, 힘들 때면 언제든 날 찾아오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소.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설렘이 일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우리의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을 때 박정호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연습하다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소. 그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부장님. 곧 끝낼 거예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수연 동무, 난 당신이 걱정돼요. 요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는 서로 떨어졌죠. 조심하시오, 수연 동무. 높은 곳에 관심이 항상 좋은 건 아니오. 그 말을 남기고 박정호 부장님은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박정호 부장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위험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그분의 존재가 제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제 연주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고 공연마다 김정은 장군님의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리설주 여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국가 창건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특별 공연의 주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를 대체할 바이올리니스트가 북한 내에 없다는 압도적인 평판 덕이었죠.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은하수의 별이 되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될 줄은요. 국가 창건 기념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화려한 무대, 열광적인 관중, 그리고 김정은 장군님의 따뜻한 미소. 아무것도 몰랐다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날이 제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장군님께서 무대로 오르셨어요. 제 앞에 서시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주 섬찟한 공포가 느껴지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따뜻한 미소 뒤에서 저는 리설주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보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장군님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아 있는 동안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죠. 제발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리설주 여사의 위협, 제 가족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지도 모를 고난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가슴 한켠이 불안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제 행복한 순간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한참을 뒤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굴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수연 동무, 은하수관 현악단의 단장님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네, 단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단장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김정은 장군님을 특별히 뵙게 될 거요. 몸가짐 단정히 하고 준비하도록 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정은 장군님을 특별히 뵌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혹시 저 혼자만 가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단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장군님께서 수연 동무의 재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겨우 대답을 했어요. 단장님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떠나셨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어요. 김정은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은하수관 현악단에서 있었던 일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실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붙잡았어요. 리수연 동무, 우리를 따라오시오. 얼떨결에 끌려갔죠. 도착한 곳은 사상비판 회장.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회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매서운 건 리설주 여사의 눈빛이었죠. 리수연 동무, 당신은 김씨 일가 초상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 늘 정성껏 초상화를 모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리설주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감히 부인하시오. 어제의 영광에 취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모독했단 말이오? 그 순간 여사의 손이 제 뺨을 갈겼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가슴이었죠. 이런 종자를 그냥 둘 순 없어. 보입으로 보내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리설주 여사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아무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박정호 동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잠깐,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리수연 동무의 죄가 있다면 먼저 증거를. 하지만 그의 말은 무시됐어요.
오히려 그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저는 그대로 보입으로 끌려갔어요.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박정호 동무의 안타까운 표정이 보였어요. 그때 알았죠. 그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두운 감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은하수의 별이라 불리던 제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다니. 왜 이런 일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벽만이 제 울음소리를 되돌려줄 뿐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가족, 음악, 그리고 박정호 동무. 그가 저를 구하러 올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봐. 창살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무대였을까요? 다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보이부의 차가운 감방에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매일 같은 신문, 같은 고문. 이제는 무감각해질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아픈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감방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정호 동무였죠. 그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수연 동무,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동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흐느끼며 말하자 그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박정호 동무는 저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리설주 여사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으니까요. 수연 동무, 내가 당신을 꼭 구해내겠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며칠 후 저는 극적으로 풀려났어요.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박정호 동무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 알 수 있었죠. 자유의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이었죠. 그나마도 김정은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도 좀 유해가 된 것 같았어요. 죄수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중 박정호 동무가 절 보러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수연 동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거사를 치를 거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김정은을 제거하기로 했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 암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우리 모두 죽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거요. 이 폭정을 끝내야 해. 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를 봤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박정호 동무는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았어요. 모두 김정은 체제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매일 밤 비밀리에 모여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그들의 뜻에 동참하게 됐죠. 이건 단순히 저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를, 이 나라 전체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다가오는 국가 기념일 행사가 기회예요. 김정은이 대중 앞에 나설 거요. 박정호 동무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호가 삼엄할 텐데.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내가 경호 체계를 분석했소. 틈이 있어? 그들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김정은의 동선, 경호원들의 배치, 무기 조달 방법. 모든 것이 세세하게 논의됐죠. 저는 그저 곁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내가 지금 최고 지도자 암살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니. 그날 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등 뒤가 서늘해지는 그런 감각이었죠. 박정호 동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서도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걸 봤어요. 너무 빨리 사라져서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죠. 리수연 동무와 할 얘기가 있어.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의 계획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는 걸.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최동철이라는 당간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박정호 동무, 어제 밤모임이 있었다면서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박정호 동무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저 친목 모임이었소만. 하지만 최동철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뿐인가요? 혹시 더 큰 계획은 없었나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칠까? 아니면 모든 걸 부인할까? 그때 박정호 동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단을 읽었죠. 수연 동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오. 우리의 꿈을 이어가시오. 최동철의 방문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죠. 박정호 동무와 그의 동료들을 체포해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박정호, 넌 조국과 수령님을 배신했어. 내 놈의 죄는 씻을 수 없다. 박정호 동무는 끌려가면서도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수연 동무,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의 꿈은 계속되어야 하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매일 같이 신문을 받았죠. 너도 공모자야. 모든 걸 실토해.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정호 동무와 다른 분들을 배신할 순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정호 동무와 그의 동료들이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요. 처형 당일 저는 강제로 현장에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정호 동무와 다른 분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죠. 최동철이 나서서 그들의 죄목을 낭독했어요. 이 자들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해치려 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다.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자유와 정의였다는 걸. 무서워서 분노하는 척 했을 뿐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형이 시작되기 직전 박정호 동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탈출하라. 그 말을 잃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성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박정호 동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으니까요.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박정호 동무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리수연 동무, 이제 가봐야겠소. 박정호 동무의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다행히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죠.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결의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호의 뜻을 이어가야 하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탈출뿐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탈출이라니.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죠. 이대로 남아있다간 끌려가 김정은의 놀이개가 되거나 본보기로 더 잔인하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본 후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음 주에 중국 공연이 있지 않소? 그때가 우리의 기회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하겠소. 동무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고 내 연락을 기다리시오. 박정호 동무의 동료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박정호 동무와 다른 분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요. 처형은 끝났지만 그들의 뜻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오. 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박정호 동무와 동료들의 처형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거든요. 김정은이 처형의 이유로 쿠데타 시도뿐만 아니라 당신을 욕보이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더군요.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이제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수연 동무.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집착 그리고 곧 다가올 위험을 실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공연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그때 탈출하지 못하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탈출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준비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탈출 계획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공연 당일 제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빠져나오면 공연장 뒤편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하는 거죠. 계속해서 세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드디어 중국 공연을 위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가방에 필수품만 챙기고 마지막으로 제 방을 둘러봤어요. 이게 내 조국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공연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뒷문으로 나가자 약속대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운전석에 남자가 재촉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차에 올랐죠. 차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제기랄, 이럴 줄 알았어. 운전자가 중얼거렸어요. 어떡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B플랜이 있으니까요. 그가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잠시 후 검문소 뒤편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아마도 동료들이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았어요. 혼란 속에서 우리 차는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하고 라오스 국경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차를 버리고 다른 차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 기차,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라오스로 들어갔을 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라오스에서도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죠. 다행히 저는 정호 씨를 지지하는 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넘어가 난만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동무, 저 왔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자유의 땅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정호 동무와 다른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 그리고 자유를 얻기까지의 여정을 바이올린 선율에 담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김씨 일가의 추악한 면모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결코 과거를 잊지 않고 박정호 동무의 꿈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고향에 자유의 바람이 불 때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읽으며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세계를 휘저을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분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 김정은과 리설주에 의해 인생이 망가진 과정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 충격으로 손이 다 떨렸던 사연입니다. 북한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북한의 양각도 호텔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텔이지만 이 호텔의 5층에 관련된 소문이 무성한데요. 오늘은 이 호텔 5층 비밀을 알려주실 분의 사연입니다. 5층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 다시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기억을 되새김질해주신 오늘의 사연자분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양미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3년째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저는 평양의학대학의 약학부를 졸업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북한 내에서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가 창창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태생부터 북한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늘 의문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문은 항상 마음속에 묻어둬야 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저와 가족들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세상을 알아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들은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남조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끼리 몰래몰래 드라마나 영화를 교환해가며 봤거든요. 그리고 남조선과 북조선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통해 바깥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성스러운 척 연기해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졸업할 때쯤에는 수석 졸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적응해서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살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체제의 모순을 느꼈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해봤자 배치받는 곳들은 열악한 환경이고 연구 결과가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회의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앙당에서 온 간부라며 제게 졸업 후에 배치될 곳을 당에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저를 양각도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호텔 5층. 그곳은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불법으로 내다 팔 용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북한 인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을 인질로 삼았죠. 홀로 되시고 저를 힘들게 키워오신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부터 처단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빠져나갈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비밀스러운 작업에 가담하게 됐어요. 당에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대신 당에서 어머니를 잘 돌봐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몸이 약한 것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보려면 당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양각도 호텔의 5층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낀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깨곤 합니다. 5층으로 가는 방법부터가 이상해요. 엘리베이터에 5층 버튼이 없거든요. 4층과 6층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요.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호텔 한복판에 이런 비밀 장소가 있다니. 문이 열리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예요. 양옆으로는 우리의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같은 구호들이 가득해요. 그 앞을 지나면 복도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길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는데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있죠. 이게 다 실험실이에요. 저는 주로 3번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고 실험실 문들도 그들이 열어줬죠. 문을 열면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해요. 대학에서도 못 본 것들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비들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래요. 하지만 이 첨단 장비들이 어떤 일에 쓰이는지 알면 아무도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특수한 칵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약을 이것저것 섞는 걸 칵테일 제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러시아에서 전수받은 레시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건 정신을 또렷하게 하면서도 강한 행복감을 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들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부작용도 적다고 했죠. 러시아의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며 쌓아온 레시피를 기반으로 김정은을 위해 적절하게 잘 섞어 부작용을 최소화한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 해요. 온도와 습도 조절도 중요하죠.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나요. 한 번은 동료가 실수로 비율을 잘못 맞췄다가 그 뒤로 그 동료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조만 하면 좀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끔찍한 건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그 물건들은 이미 정해진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대량 생산만 해내면 되는데 김정은에게 가야 하는 칵테일은 중간중간 한 번씩 구성을 바꿔줘야 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의 칵테일이 갔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새 칵테일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인체 실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체 실험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들에게 강도별로 투여하고 반응을 지켜보죠. 실험실 한쪽에는 유리로 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실험 대상자를 가둬두고 관찰해요. 처음에는 그들의 비명 소리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몇 년 일하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더 끔찍한 일이죠. 실험 과정은 이래요. 먼저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해요. 그리고 칵테일을 투여하죠. 약물을 적게 또 많이 투여해보기도 하고 약간씩 비율을 달리하며 주사를 해보기도 하며 반응을 보는데 실험 특성상 과다 투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망가집니다. 저희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지니 다시 보이부 요원들이 데려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진 모릅니다. 가끔 실험이 잘못될 때가 있어 사람이 잘못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죽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자들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끔찍했던 날은 제 부모님 또래의 실험 대상자가 올 때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분의 공포가 가득했던 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사를 놓기 전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생각에 손이 떨렸죠. 주사를 놓고 관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곧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죠. 그의 비명이 실험실을 가득 채워요.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반응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실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화장실에 갔어요. 구토를 하기 위해서죠. 토하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내 죄책감의 일부를 토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새로운 칵테일 배합을 연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인류를 위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독재자의 쾌락과 달러벌이를 위한 불법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철저히 감시받는 숙소였어요. 창문도 없는 감옥 같아요. 아니, 어쩌면 감옥보다 더 끔찍할지도 몰라요. 적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잠들기 전 항상 탈출을 상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 무장한 경비원들, 그리고 5층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자 잠금 장치.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가끔은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또 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일기를 써요. 오늘도 난 누군가를 해쳤어. 오늘도 난 나 자신을 잃어갔어.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이러다 정말 내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네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내일의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실험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불려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뭔가 잘못된 걸 알아챈 걸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인데 이런 내용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고향 방문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5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채 일했으니 도망갈 생각은 없을 거라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보이부 요원이 절 따라가기도 하고요.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도망칠 것인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병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5년 만에 만난 어머니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너가 어디서든 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편히 가셨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게 벗어나셨으니까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의 감시 패턴, 마을의 지리, 국경까지의 거리,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장례식 날 새벽 보이부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약 30분간 감시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로 그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은밀히 탈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용기. 모든 걸 챙겼죠. 다른 친척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나중에 알게 되면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장례식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죠. 실패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드디어 장례식 날이 밝았어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사실은 친인척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새벽 4시 보위부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마을 외곽으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새벽녘, 멀리서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죠. 저 강만 건너면 자유의 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죠. 강변에는 분명 경비병들이 있을 테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경비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덮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물속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어요. 아직 맞진 않았지만 다음은 언제일지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과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지고 추위와 피로가 온몸을 덮쳤죠.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양각도 호텔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 중국 쪽 강둑을 향해 헤엄쳤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자유까지 이제 몇 미터.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숲으로 달렸어요. 1시간쯤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더 이상 뒤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게 정말 중국인가? 자유의 땅인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5년간의 감금 생활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의 연락처였죠. 어머니가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 몰래 알아봤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상황.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연결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죠. 그들은 제가 있는 위치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도 생겼어요. 그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2시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저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었나 봐요. 그로부터 한국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을 거쳐 오는 동안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에 하고 싶은 희망사항도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양각도 호텔 5층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 끔찍한 물질들의 제조와 인체 실험의 실상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북한 정권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어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추악한 저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삶. 그 단어를 되뇌다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제 제 의지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자유의 땅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 같아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젠간 평화통일이 되어 어머니 묘소에도 꼭 다시 인사를 가고 싶네요. 그때까지 저도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참 똑똑하고 멋진 분인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며 자괴감을 느꼈던 분의 사연이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